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신라젠 사태가 또 일어나게 될까요? 이 얘기는 이번에 일어난 거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저런 사태들이 이게 때가 되면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기에 해당되는 그 투자자들은 왜 저기에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지,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걸 한번 되짚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길이 보일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신라젠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그 주식시장을 쭉 살펴보면 이게 지금 2021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약 한 7, 8년 전에 이 신라젠의 형격인 RNL 바이오 사태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한 30억 정도를 날리게 되고 휴지가 됐죠. 신라젠 때는 한 13억 정도 날리신 분이 계셨고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나 이때는 이걸 우리가 위험에서는 그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00년도에 가면 닷컴 버블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인 게 새로운 기술이었고, 이때 한참 뜨던 주식이 한글과 컴퓨터, TG벤처, 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럴 때도 꼭 여기에 물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제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요 RNL 바이오 때 한번 그 물렸던 사람들이 이분이었거든요. 라정찬 회장이라고 RNL 바이오 상폐시키고 구속됐다가 다시 나타나서 네이처셀이라는 걸 또 들고 나왔어요. 그때 신라젠하고 네이처셀하고 그 바이오의 열풍을 이끄는 주식이었죠. 제가 이 열풍이 불 때 2017년 11월 21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신라젠 빨리 탈출해라. 이것들은 내가 이렇게 뭐 나중에 요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때 제가 경고를 하고, 이때가 14만 원대예요. 근데 이때 탈출 못하면 이제 돈을 날리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해요. 주식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한글로 위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위험이 영어로 리스크일까요? 데인저일까요? 우린 이거에 대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있어요. 리스크는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제 기술을 써서 리스크를 회피를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도박하고 보험이 있어요. 도박은 간단해요. 돈을 주고 리스크를 사갖고 오는 거고, 보험은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리스크를 버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리스크 측면에서 정반대의 상품인데, 주식을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하면 도박이 돼요. 근데 대부분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주식을 도박처럼 다들 하고 계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간, 그 성공이라는 시간 함수는, 성공 함수는 시간과 노력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최대한 단기적으로 한 노력들을 하다 보면 그게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가 있어요.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전부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켜간다고 해요. 그럴 때 그 주식 시장이 되게 화랑이 되면 기사들이 하나 떠요. 그런 주식, 자,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동안 모으신 분 같은 기사가 떠가지고 성공 사례로 소개가 돼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이분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왜 이런 시점에 띄워놓냐 이거죠. 자, 이거를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여유자금 택시 운전을 하셨고요. 20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모았대요. 그래서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택시를 해서 월 남는 돈으로 주식을 사 모았는데 그 돈이 적립식 투자잖아요. 적립식 투자를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대체 몇 주를 샀냐 이거죠. 그 주수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1억을 몰빵을 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 깠을 때 수익이 이 정도 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분은 꾸준히 샀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에 따라서 주수가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뭐 사례로는 뭐 우리가 딱 감흥이 오겠지만 냉정하게 투자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기사는 쓰레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투자에 대한 패턴에서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한 회사 주식을 20년 동안 몰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사에 현혹돼 가지고 10만전자 100만전자 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은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 주식 전문가로서 사기를 한번 쳐볼게요. 어떤 사기를 칠 거냐면요, 이런 사기를 쳐요. 제 고객이 10,000명이 있어요. 10,000명한테 5,000명한테는 주식을 사라 그러고 5,000명한테는 주식을 팔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성공 확률 2분의 1로 5,000명이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자, 똑같은 행위를 두 번 해요. 5,000명한테 사라 그러고 5,000명한테 팔라 그래요. 그러면 2,500명은 두 번 맞추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50, 한 4번 정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때는 제가 굉장한 신이 돼요. 그래서 625명은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4번 저렇게 성공할 확률이 존재하죠. 그래서 존재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남아서 자기는 주식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000명에서 625명을 제외한 분은 손해를 보고 떠났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이분들은 그 사주에서는 약간 착각살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대단한 그 이론가며 공부를 한 연구가고 투자 전문가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고, 이 사람도 이때 더 큰 일들을 벌여요. 이 중에 사기로 가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작전 세력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기가 힘드냐? 나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지만 방송이나 커피를 마실 때 동료나 나한테 계속 어떤 데이터들을 줘요. 그래서 하루에 2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60번을 판단을 해야 돼요. 1년이면 720번, 10년이면 7200번을 나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뚜렷한 투자 목표와 자기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자기가 장기 투자, 적립식 투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둘 다 1,000만원씩 갖고 투자를 했어요. B는 몰빵 투자를 해서 2,000만원을 벌어내는데 이 사람은 500씩 나눠서 하겠죠. 그래서
500이 1000이 되고 합치면 1500이 되겠죠. 이때까지 별 차이가 없어서 자기의 스타일을 유지해 가요. 근데 이 사람은 4000 되고, 이 사람은 2500 되고, 이 사람은 8000 되고, 이 사람은 4500 되겠네요. 이 사람은 1억 6천 되고, 이 사람은 얼마 돼요? 8000. 이렇게 되면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A가 전부 B화 돼요. 이때부터 우리는 투기, 도박 이런 형태를 띄어요. 그리고 이때 성공 사례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 A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가 전문가고 잘 할 수 있는데 배포가 작았다고 자기를 탓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주식을 몰빵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벌어들인 돈, 여기에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 2억이 더 들어왔다고 쳐요. 그리고 50% 했다고 쳐요. 그럼 얼마 날라가는 거예요? 1억에 8천, 1억 8천이 날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리수를 띄우는 거고, 주식에 몰입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내가 시간이 없었어, 직장을 다녔어,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고 오피스텔을 얻어가지고 나는 주식 전문으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오피스텔에 방 얻어놓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패턴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을 하긴 하지만 제 전공은 투자 금융이고요. 그렇지만 보험 설계사의 사명은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욕먹는 거. 2017년에도 제가 그 신라젠 이거 팔고 탈출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2017년에 포스팅을 했고, 이해 12월에도 했고, 그 다음에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밴드를 하나 만들어서 신라젠의 주식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줬지만, 토론방 같은 데 들어가고 그러면 욕만 먹어요. 왜냐면 이 말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주식에 이렇게 몰입을 해서 가는 분들 못 말리고요. 그 다음에 다단계에 참여하는 분들 못 말려요. 왜 못 말리냐면 내가 그들의 앞길에 회방을 놓는 회방꾼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해요. 그럼 1년에 6천만 원을 벌어요. 특별한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죠, 잘리는. 그런데 이건 로우 리스크라고 그래요, 투자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박이나 투기, 주식 이쪽에서 하이 리턴을 하려고 그래요. 로우 리스크를 바탕으로 깔고. 이때까지 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돈이 계속 들어오죠, 여기서 까먹어도. 그러나 이 돈이 너무 커지면 이제 회복 불가능이 돼요.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야,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나랑 보험을 하자.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이나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확정된 이익을 포기하고 보험회사에 와서 하이 리스크를 감내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돈 버는 데 있죠, 다단계. 시행. 이게 다 시간을 짧게 하면서 한번 다단계나 시행은 시간을 짧게 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보험쟁이니까 맨날 얘기하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험회사를 이동할 때 제 월급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험회사 전체 평균 연봉을 보니까 200에서 150에서 200이에요. 그럼 저는 이동할 이유가 없죠. 확정적인 200을 받는 게 낫지. 그런데 10%를 보니 이게 1000만 원을 벌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평균 하려고 영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10% 안에, 10등 안에만 들자.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잖아요. 물론 1%에 벌면 1억을 벌겠죠. 근데 1%까지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단계는 10% 안에 들어가지고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이건 1% 안에 들어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확률이 되게 낮은데 고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 분석이나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아. 그냥 그때 패턴을 보고 누가 그걸 산다니까 투자를 해서 대박의 꿈을 쫓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면 되게 자극적인 기사 제목, 저는 기자님들 이러는 거 진짜 못마땅하긴 한데, 아파트를 팔아서 그게 아파트 값이었대요. 여기 보면 아파트 살 돈으로 산 건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박이잖아. 여러분들 그 여유 자금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쓸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서 지금 안 쓴다고 해서 그게 여유 자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여유 자금은 그런 목적들을 다 충당하고도 남은 돈이 있을 때 여유 자금이라고 해요. 그걸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근데 반드시 써야 될 돈이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 돈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다 갖다 넣고 지금 와가지고 상장 폐지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을 떠드는 거예요. 지금 뭐 죄송한데 가슴 아파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증권회사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부터 1억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1억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건데, 내가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 이것의 본전을 주세요. 이런 투자 상품 나한테 주면 나는 1억을 지금부터 당신들한테 뭐 매달 100만 원을 내든 1000만 원을 내든 내서 내가 투자 시점부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신 손해나면 원금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들어주는 증권 상품이 있나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변액연금이잖아요. 변액상품이잖아요. 투자를 시켜가지고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손해가 나면 내 연금 개시 시점에 본전은 내놓으세요. 그거 나눠주세요. 이게 변액상품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하면서 제일 그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많은 게 뭐냐면, 1000만 원으로 시작한 본전이 점점 줄어들면서 투자 패턴이 완전히 변해요. 왜? 여유 자금이 아니었거든. 써야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젊은 분 30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 여유 자금이 없겠죠. 있어봐야 주식 투자할 때 그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 아까 택시 기사님 그 사례에서. 그럼 이걸 한번 모아봅시다. 이렇게 모아보면 어느 시점에 돈이 뭐 1억이든 되겠죠. 그러면 이 1억을 기반으로 해서 매달 일정액은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이걸로 투자하면 되잖아요. 꼭 연금을 생활비로 써야 돼요? 이렇게 모아놓는 기간도 없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왜? 빨리 부자가 돼야 되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연금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 30대, 50세에 연금을 개시를 해서 10년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후에 노후를 한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때까지는 이거를 투자금으로 쓰고, 이때 가서 이거는 연금으로 써도 되고, 여기서 대박이 나면, 아니, 뭐 이거 연금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리스크라는 것들을 우리가 삶의 전반에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제가 보험을 하고 있지만 그 보험쟁이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응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말빨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공부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고객님을 부자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게 지금의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 뭐 이렇게 쌈박한 게 없거든. 계속 와서 말리는 것 같고 시어머니 같고 뭘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워졌을 때 주식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요. 부동산 전문가가 여러분 찾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돼 있을 때 나타나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진짜 끈 떨어지고 아무 힘 없을 때 그저 보험만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친구가 돼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낙담에 빠져 있을 때 보험 설계사 뭐 하는 애들이에요? 맨날 열정, 그 시련, 극복, 활달, 노력, 뭐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 한 권에서 멘토링 책들 읽거나 자기계발서 읽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의 생활이에요. 또 하나, 어디 가서 뭐든지 중상급으로는 뭐든지 다 해야 돼요. 하다못해 골프를 치시다고 해도 고객하고 같은 쪽에 공을 보낼 정도 실력은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골프 얘기를 해도 그렇고, 그 골프를 투자로 보면 드라이버는 투자 자산이에요. 퍼터는 보험과 연금 같은 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데 드라이버 아무리 투자라는 건 뭐예요? 오비 날 확률이 크잖아요. 퍼터도 물론 3퍼트 할 확률은 있지만 그나마 드라이버에 비하면 그래도 끌고 가는 거죠. 아이언이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 못한다? 그럼 인생 실패죠. 그거는 골프 실패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제가 보면서 주식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시고 그러면 보험쟁이 뒀다 뭐해요? 그때 쓰는 것이. 또 하나는 본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올해 58이고 사주 공부도 한 10년을 했어요. 사주는 점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얘는 의사가 될 거야. 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서양의 MBTI 보면 이런 게 있죠.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직관적이냐, 감성적이냐. 사주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질이 어떤 쪽에 탁월하고 어떤 쪽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자기라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잖아요. 자신을 알고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면 그 목표를 세우고 플랜을 잡고 계속 그걸 리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분산 투자도 나오고 거시적인 전망에서 어떤 산업군이 유리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 투자로 들어가야죠. 맨날 주식 공부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 패턴 분석인데, 그거는 뭐라 그러죠? 그럼 만지기인데, 그 기술적 분석은 다 지난 일을 과거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앞으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다 정도지, 걔가 성장성을 보듬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순발력이거든. 저도 데이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거기서 그런 식으로 버는 돈보다는 일상의 생활에서 버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제 아는 고객분 중에 자꾸 주식을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다 폭망이에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것은 물론 나와서 주식 부자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전체 주식 투자 인구분의 성공 확률로 한번 놓고 보면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냐죠. 이거는 갈 수 없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갈 수 없으면 이제 사회에서 낙오가 되는 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선택할 때 보험도 안 들어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그 식구들이.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의 기술적 분석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갖고 있는 회사 재무 분석도 해줄 수 있어요. 분식이 많아서 해봤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향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배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여유 자금으로 몇 년의 기간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주식을 해야 신라젠, 세롬기술, RNL 바이오 이런 사태 때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자산을 빼서 도박성 자산, 투기성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 과정 중에서 보험 설계사는 맨날 욕을 먹는다. 그게 이골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라고 신이 아닌데 그거 말렸다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폭망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요. 우리 후배님들도 고객들을 상대할 때 좀 더 보험 설계사는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 절대 아니다. 인내를 알려주는 사람이고, 응? 시련을 알려주고 그걸 극복하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정말 비상자금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철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산과 비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대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 사주는 이렇게 저는 잘못돼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니까 너 잘났다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제 얘기가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대본 없이 찍다 보니 중구난방이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요. 뭐 만나서 차 한잔 하시면 뭐 재밌게 얘기 나눌 정도는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